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1 단원 세계의 인구와 인구 문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해 두었으니 꼭 프린트해서 필기하시고 개념 완성도 함께 보며 공부하시면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구의 정의에 대해 아십니까? 인구는 어느 한 시점에 일정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항상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 및 감소하는 현상을 우리는 인구 변동이라고 합니다. 인구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 그것이죠. 자연적 증감은 출생 그리고 사망에 의한 인구 증감을 말하고 사회적 증감은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 증감을 의미하죠. 여기서 전입은 다른 행정구역에서 우리 행정구역으로 들어오는 것, 즉 이사 오는 것을 말하고 전출은 우리 행정구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최근에 주소지를 천안시로 옮겼는데 천안시 입장에서 저는 전입 온 것이고 대전시의 입장에서 저는 전출을 간 거라고 할 수 있죠.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 이후 최근 100에서 200년간 인구 증가율이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산업화 이후 세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을까요? 세계 인구 급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식량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식량 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인구 부양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켰을까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에겐 인공 비료가 없었습니다.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축의 분뇨나 사람의 똥만을 활용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천연 비료는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가축과 사람의 똥은 땅의 지력을 크게 올릴 수 없었죠. 따라서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땅의 지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은 땅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농사를 한 해 동안 쉬는 휴경지, 즉 방목지를 두어 지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축과 농사를 함께하는 농업을 혼합 농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분뇨보다 효능이 획기적으로 높은 천연 비료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남아메리카에서 말이죠. 남아메리카 서부 해안에는 훔볼트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훔볼트 해류는 페루 해류라고도 불리는데 매우 차가운 물이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며 풍부한 영양 염류를 공급합니다. 이 영양 염류는 작은 물고기들의 밥이 되는데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 많은 물고기들이 이 지역에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서식하는 물고기가 많다 보니 이를 먹이로 삼는 새들도 이 지역에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남미 서부 해안가에 오랜 기간 동안 서식을 하면서 이들이 싼 배설물 그리고 시체들이 뒤엉켜 엄청난 크기의 분뇨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비료를 구아노라고 부르는데 이 구아노는 전통적인 비료에 비해 감자 생산량을 최대 45배, 옥수수 생산량을 최대 35배 증가시킬 수 있어 기적의 비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구아노는 이러한 엄청난 효능으로 인해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 구아노를 차지하기 위해 남아메리카 국가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죠. 한편 1900년대 초가 되자 전쟁까지 일으켰던 구아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비료를 합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화학자 하버와 보슈는 질소와 수소를 보온 고압의 과정을 걸쳐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를 하버-보슈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버-보슈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암모니아를 통해 우리는 인공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 휴경지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더불어 내연기관의 발달로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식량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량 생산량 증가만으로 세계 인구 급증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혁명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는 식량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세계 인구의 급증에 큰 영향을 주었죠. 과거에는 힘이 센 의사가 뛰어난 의사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죠. 인간은 마취를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긴장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긴장 상태에 빠진 근육은 우리가 알통에 힘을 준 것처럼 매우 단단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즉 근육을 이완시켜줄 마취제가 발명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 부위를 힘으로 억지로 강제로 벌려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지리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가 남아메리카를 여행할 때 남미 원주민이 사용하는 화살 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미 원주민이 입으로 불어 발사한 화살에 맞은 동물은 수분 내로 호흡이 멎어 사망했죠. 훔볼트는 이 화살에 묻어있는 쿠라레라는 독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 독은 훗날 신경을 마비시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신경근 차단제의 발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영어로 된 신경근 차단제들의 이름 속에 남미 원주민의 화살 독인 쿠라레가 녹아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근 차단제의 발명은 수술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쿠라레뿐만 아니라 푸른 곰팡이의 발견은 인간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엄청 큰 역할을 했습니다. 푸른 곰팡이는 항균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착안하여 만든 항생제는 가히 의료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발명이었습니다.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항생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그마한 상처에도 벌벌 떨며 걱정해야 했을 겁니다. 상처가 덧나 폐혈증이 오면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니까요. 공공위생시설의 개선 또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은 유럽에 있는 어떤 성에서 찍은 것인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구멍들은 사람이 싼 오줌과 똥이 나오는 하수구입니다. 저 구멍 위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구멍에서 나온 오물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즉, 과거 중세 유럽 사람들은 길가에서 똥 그리고 오줌과 함께 살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은 지금 보시는 하이힐을 신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이힐이 여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하이힐은 과거 남자 귀족들도 길가에 똥 오줌을 밟지 않기 위해 많이 신었었습니다. 그만큼 과거 사람들은 위생 환경이 매우 열악했었는데요. 현재는 공공위생이 많이 좋아지면서 사망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구 변동을 우리는 크게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인구 변천 단계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1단계의 경우 다산다사, 즉 많이 낳고 많이 죽는 사망률과 출생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 전쟁 등의 사건들로 인해 사망률 변동이 크며 인구 증가율이 낮습니다. 2단계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급감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과거 가족 노동력이 중요했던 시기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생률은 그대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단계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출생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인구 증가율은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단계가 산업혁명 이전 세계의 모습이었다면 2단계와 3단계는 개발도상국의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단계는 적게 낳고 적게 죽는 소산소사의 단계인데 선진국이 제4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골고루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불균등한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연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요인을 살펴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인구는 고위도 지방보다는 위도가 적당한 중위도 지역에 몰려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에는 온화한 기후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너무 추운 한데 기후나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 기후는 경작을 하기 힘들어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또한 경작을 하는 데 있어 경사가 급한 산악지대보다는 평야가 유리해 평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단, 적도 주변의 해발 고도가 높은 고산기후 지역은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를 보여 사람 살기 매우 좋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는 풍부한 일자리, 그리고 좋은 교육 및 문화 기반을 갖춘 곳이 사람 살기에 유리하고, 반대로 부족한 산업 시설이나 불편한 교통 조건을 가진 곳은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기회를 위해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한 나라 안에서 움직이냐 아니면 해외로 나가느냐에 따라 국제 및 국내 이동, 자발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누군가 강제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이동하는 강제적 이동, 그리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이동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세계의 인구 이동은 산업화를 기준으로 그 양상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산업화 이전에는 아무래도 기술의 발달이 미약해 자연 환경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산업화 이전에는 좀 더 좋은 기후, 좀 더 좋은 지형 등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기술의 발달로 자연 환경을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해지면서 자연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인구 분포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인구 이동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것을 경제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유럽 내부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부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부 유럽으로 말이죠. 정치적 이동은 대부분 전쟁이나 분쟁에 의한 경우에 일어나며, 환경적 이동은 최근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에 의해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의 일부분이 바닷물에 잠겨 더 이상 두 발로 걸어 다니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죠. 따라서 호주로 망명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